지금 저 같은 50대가 저는 이제 개인연금이 없는데 네. 개인연금을 좀 들어야 될까요? 지금 50대 초반인데?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네. 제 책 읽으셨죠? 네,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노후, 재무, 실수 세 가지 이 부분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옵니다. 개인연금은 필요한데 어떤 개인연금을 선택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뭐라고 강조를 했냐면 네. 세 가지 실수 중에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 지금 제가 강의 듣다 보면 공적연금은 기초생활되고 퇴직급에 있으니까 기본생활되고 그래 내가 개인연금이 없으니까 좀 더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지금 이제 불안하니까. 뭔가. 그럴 때 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보험회사에 네. 월납 연금보험은 절대 가입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조기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노후생활비가 사실 그렇죠. 부족하시니까 그런 건데 설문조사 기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부부 기준으로 한 달 노후생활비가 268만 원이다. 뭐 어디 도시에 사느냐, 뭐 지방에 사느냐 좀 그렇죠.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260에서 300만 원 요 사이인 것 같은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부부 기준으로 한 어느 정도 노후생활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지금 우리 그 앵커님도 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평균적인 생활비가 이 정도다. 네. 언론에서 발표하는 거, 그다음 국민연금 노후장 패널에 최근에 이제 9차 발표가 나왔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했을 때 한 부부가 적정 노후 생활비로 한 270만 원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저는 단지 참고치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앵커님이나 저나 라이프 사이클도 다르고 가족 관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자산 보유 현황도 다르고 그 다음 은퇴나 노후에 대한 어떤 목표나 꿈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드는 목표가 있을 수 있고 없는 목표가 있을 수 있죠. 따라서 저는 그걸 참고해서 내가 적절한 은퇴 생활비를 나만의 은퇴 생활비를 꼭 정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뭐냐면 고기 말씀드린 그 숫자는 어떻게 보면 최소치 정도는 되겠죠. 근데 작년 기준하고 올해 기준으로 하면 물가가 너무 많이 뛰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생활비 속에는 뭐가 또 들어가 있냐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현재는 직장을 다니시면 건강보험료를 직장에서 내잖아요. 네, 네. 반은 회사가 내고 반은 내가 내고. 혹시 건강보험료 얼마 내시는지 아세요? 정확하진 않은데 월급 급여 명세서를 보면 깜짝 놀래요. 너무 많이 뜬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우리 뜬다. 앵커님 아시는데 대부분은 관심이 없어요. 직장 다닐 네. 때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모든 걸 떼고 나온 급여에 관심이 있지. 총장이 찍힌 돈만 관심이 그렇지. 있지. 그 전에 네. 얼마 떼는지, 그리고 그거 그걸 관심이 크게 없죠. 인식하지 못해요. 자동으로 떼는 돈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이제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작년 9월 전까지는 피부양자 등재되면 이제 건강보험료 안 내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뭐 직장을 다니면 거기 언진되든지 그렇죠.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 합산 소득이 3,400이었어요. 3,400. 그래서 공무원 같은 경우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는 그 전부터도 안 됐지만 혼자 공무원일 때는 가능했었어요. 근데 요번에 합산 소득이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으로 해서 피부양자 등재 조건 2천만 원 줄어들면서 공무원들은 거의 다 탈락을 했고요. 굉장히 많은 한 16만 명 이 정도가 탈락을 했단 말이에요. 기준이 3,400에서 2천만 원이 떨어지면 1,400만 원. 아니 3,400에서 2,000 2,000으로 떨어졌다. 연간 소득이 되니까. 네네. 그래서 한동안 뉴스에서 이랬잖아요. 국민연금 167만 원 이상 받으면 피부양자 안 되니까 그 밑으로 줄여야 된다. 그래서 조기연금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이제 회사에서 건강보험이 안 되면 내가 따로 보험료를 내야 되는 부분. 즉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고요. 집이 있으시면 요새 또 세금도 많잖아요. 네. 재산세. 그다음에 민영 보험료 같은 거 가입했으면 보장성 보험료도 계속 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비소비 지출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면서 270 갖고 이렇게 사는 게 그것도 준비 안 된 경우가 너무 많지만 네. 사는 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저는 뭐냐면 다다익선이니까 더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물론 270도 안 돼가서 지금 뭐냐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평균 한 65만 원 정도 되나요? 네. 평균 그거보다 더 적은 거. 그 정도 네네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국민연금 정말 100만 원 미만 받으시는 분들이 90%예요. 맞아요.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전체 65세 노령 인구 중에 45%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네. 절반도 안 된다. 왜냐하면 가입 처음 도입 시기가 1988년이고
전 국민 의무화된 게 1998년이기 때문에 도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옛날엔 또 뭐 강제로 안 하고 막 이렇게 좀 느슨했어요 제도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안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200만 원 얘기할 때 욕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제가 이 비교를 좀 네. 더 낮은 수치로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냥 제가 계산하기 좋게 왜냐면 100만 단위, 200만 단위 끊어서 해야지 제가 30% 20%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만 원 이상 받으면 0.07%예요. 현재는. 0.07%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뭐냐면 도입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네. 노령연금 받는 인원수도 많아질 거고 현재보다 받는 금액도 더 늘어날 거는 확실시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저 같은 50대가 저는 이제 개인연금이 없는데 네. 개인연금을 좀 들어야 될까요? 지금 50대 초반인데?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네. 제 책 읽으셨죠? 네,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노후, 뭐 재무, 실수 세 가지 이 부분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옵니다. 개인연금은 필요한데 어떤 개인연금을 선택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뭐라고 강조를 했냐면 네. 세 가지 실수 중에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 지금 제가 강의 듣다 보면 공적연금은 기초생활되고 퇴직급에 있으니까 기본생활되고 야 그래 내가 개인연금이 없으니까 좀 더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지금 이제 불안하니까. 뭔가. 그럴 때 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보험회사에 네. 월납 연금보험은 절대 가입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아, 보험회사에. 네. 보험회사의 월납 연금보험. 네, 네, 월남연금.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월납 연금보험이란 건 뭐냐면 보험회사 상품은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있어요. 사업비, 그렇죠. 따라서 뭐 일반연금이든지 변액연금이든지 대략 한 12% 정도가 사업비거든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매월 50만 원씩 납입하는 개인연금 보험을 가입한다면 12%니까 한 6만 원 정도잖아요. 6만 원 정도가 그냥 먼저 사업비로 빠지고 나머지 44만 원이 적립이 돼요. 먼저 떼는군요. 네.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원금이 언제가 되냐? 8 내지 9년 정도가 돼요. 지금 이율 정도면. 그러면 제가 55세에 가입을 했어요. 그 원금이 언제 되냐? 63세에서 64세가 된단 말이에요. 원금이 그러네요. 되는 게. 그 다음에 그러네요. 그러면 그 돈이 굴러서 내가 실질적으로 보험회사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좀 이득도 보면서 실질적인 연금을 받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80세 정도 돼요. 아우.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뭐냐면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나 해야 될까 말까 고민할 때 언제 그 부분을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입을 고민하시나요? 아무래도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또 고민이고 네. 국민연금 받더라도 그거 갖고는 뭔가 부족할 것 같고 뭐 소득이 계속 나온다면 좋지만 또 그런 가능성이 또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100세 시대라고 해서 네. 우리가 100세 무렵에 쓸 돈으로 지금 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장 급할 때. 네. 그렇죠. 급할 그 때. 대신 뭐냐면 연금이라는 건 굴러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퇴직할 때까지 시간을 두고 모아서 퇴직 후에 한 5년이고 뭐 이렇게 돼서 그거를 내가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 우리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먼 얘기네. 그러니까 연금이 부족하다 해서 보험회사에 월납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원금이 8, 9년 후에 내가 돈을 써야 되는 시점에서 그게 되니까 네. 절대 이제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또 이렇게 말씀드린 또 그래요. 그러면 예전에 나 20, 30대 때 가입한 연금보험인데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그냥 갖고 계시다가 그거는 갖고 있고. 연금으로 이제 왜냐면 네. 그 시간의 힘이 이미 시간과 그쵸, 정립의 오래전에. 힘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섣불리 찾아서 투자를 해서 내가 수익률을 올리겠다고 했다가 얼마 전에 주식 투자해서 손실 많이 보신 분들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날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갖고 계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제가 이제 추천할 수 있는 상품은 세액공제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를 1순위로 저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예. 네. 요거를 조금 더 하나씩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연금저축하고 IRP는 같이 묶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네,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직장인들 아니면 종합소득이 있으신 분들 일단 뭐 우리 연말정산 하잖아요. 네. 또 연말정산 했을 때 환급 받으면 좋아하시고 추징당하면 좀 기분 나빠하세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 정도 낼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해서 회사에서 그 세금을 원천 징수를 해놔요. 그렇죠. 징수를. 네. 그 다음에 이제 연말에 가면 그동안 뭐 인적공제라든지 특별공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해서 떼놓은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는 거고 떼놓은 세금이 적으면 추징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잘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인적공제나 특별공제 그 내역들을
놓치지 않고 잘 살펴서 그걸 다 반영하는 게 이제 그거 연말정산의 핵심이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 세액공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 다 끝나면 원천징수이 날라옵니다. 저기 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끝나면 원천징수 영수증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네. 첫 장 중간에 보면 결정세액이라는 게 있어요. 결정세. 그게 아마 뭐 예를 들어서 급여가 많으면 1,000, 뭐 1,500, 2,000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소득 구간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으니까. 그렇죠. 네. 이거를 줄이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줄일 때 핵심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게 뭐냐면 IRP하고 연금저축이에요. 아, 오케이. 아. 1인당 뭐냐면 연간 900만 원까지 합쳐서 900만 원입니다. 아, 두 개 합쳐서? 이걸 납입했을 때 그럼 월로 납입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12, 8. 한 7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 월. 네. 이렇게 됐을 때 납입 금액에 연봉이 5,500만 원, 사업소득이 4,500 이하면 납입 금액의 16.5%를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16.5%. 네. 그걸 초과하면 13.2%를 세액공제를 해줘요. 오, 많이 그럼 해주네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수익률이 16.5%하고 13.2%라는 얘기예요. 와, 요것만 잘. 해도 그런 상품 보셨나요? 실제로 뭐 주식 투자 뭐 이렇게 하시나요? 평균적으로 이만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16.5% 연봉이 낮으면 16.5%잖아요. 13.5% 기본적인 수익률을 이렇게 고려해 준다는 점에서 1번 이제 최고의 장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연간 납입 한도가 1,800이에요. 두 개 합쳐서. 두 개 합쳐서.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뭐냐면 900만 원까지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선생님들 중에는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금융 자산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추가로 900을 내면 이거는 뭐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져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1,800만 원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900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게 이제 제도가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뭐냐 50대만 900까지였는데 네네. 이제 연령에 관계없이 900까지 소득 제한도 좀 풀렸고, 그래서 900까지 해서 일단 요 900 한도 내에서는 세액공제를 받고, 추가되는 거는 뭐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산정할 때 빠져요, 이 부분이. 아우. 그래서 이제 여유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세액공제 한도만 생각하지 말고 여유가 있고 노후 준비나 은퇴 준비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고민을 갖고 있다면 연금저축이나 세액공제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대신 단점이 있겠죠.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연금으로 받아야 돼요. 55세 이후에 반드시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간에 해지를 하면 세액공제 받은 걸 다 토해내셔야 돼요. 16, 그렇죠. 네. 16.5%. 네. 단 이 900만 원 세액공제 받은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액공제 받는 걸 토해내야 되고요. 900만 원 초과로 받아서 1,800까지 그거는 뭐냐면 세액공제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찾았어도 세금을 안 내요. 앞에 부분은 세액공제 받은 대신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금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5.5%에서 3.3%를 연령별로 이렇게 내게 돼요. 근데 추가로 900만 원을 낸 부분은 세액공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받을 때도 세금이 없어요. 그 부분은. 요게 이제 하나 이제 카테고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 기능인데 과세 이연 효과가 있어요. 과세 이연 효과. 네. 즉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예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ETF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아요. 네. 그러면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 15.4%의 이자 소득세나 배당 소득세를 바로 원천 징수 당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IRP나 연금저축 안에서는 이 세금을 당장 안 떼요. 아,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금까지 같이 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럼 언제 세금 내냐?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연금소득세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령별로 5.5에서 3.3%를 내는데 70세까지는 5.5%, 80세까지는 4.4%, 그 이후는 3.3%예요. 이 효과가 어마무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네. 그래도 15.4%를 내야 되는 거를 네. 이연해서 네.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그때 뭐 5.5에서 3.3. 기본적으로 10% 이상 이득 보는, 10% 그러네요. 정도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어. 그 다음에 뭐냐면 안 낸 세금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에서 또 연금저축하고 IRP에 어떤 커다란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연금저축과 IRP는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900만 원을 연금저축에만 넣으면 600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아, 네. 그러니까 만약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싶으면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주셔야 이렇게 돼요. 나눠서 내야 되는군요. 네. 아, 대신 IRP만 선택하면 900만 원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IRP는 네, 네. 9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 연금저축이나 IRP를 쉽게 이해하려면 뭐냐면 우리가 병원에 갈 때, 병문안 할 때 과일 바구니 사들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과일 바구니를 연금저축 계좌하고 IRP 계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바구니를. 네, 네. 그 과일 바구니 안에는 사과도 담겨있고, 배도 담겨있고, 파인애플도 담겨있고, 네. 바나나도 담겨있잖아요. 네. 그 과일들이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펀드나 네, 네. ETF, 뭐 리츠 이런 상품들 그 안에서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 상품들을 과일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연금저축은 바구니 수수료가 없어요. 즉 연금저축 계좌를 가졌다고 해서 바구니 계좌 수수료를 안 내거든요. 바구니 값은 안 사도 되는군요. 그 대신 뭐냐면 과일들에 대한 네. 그 모든 우리가 펀드나 보험이나 뭐 할 때 다 그 수수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과일에 대한 수수료는 다 있어요. 어느 쪽이나. 근데 IRP 바구니는 뭐냐면 계좌 수수료가 있어요. 특히 은행은 한 0.4% 정도 되고요. 보험회사는 좀 그보다 많아서 한 0.6%까지 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만 뭐냐면 증권사 비대면 계좌는 바구니 수수료를 안 받아요. 근데 이제 바구니 수수료가 한 0.4%라고 치면 네. IRP 계좌에 1억이 들어있다면 바구니 그냥 가만히 있는 수수료만 40만 원. 그래서 아까 이제 어디 가서 만드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저는 그게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주거래은행을 너무 사랑하세요. 하고 싶지 않죠. 나는 주거래은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이제 은행 가서 창구에 앉아서 업무를 보면 주거래은행이고 우수고객으로 인정받으신다. 네. 하지만 주거래은행 가서 서서 업무를 주로 보시면 주로 뭐 입출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업무를 보면 나는 주거래은행이라고 짝사랑하지만 은행은 나를 우수고객 취급 안 해요. 그래서 따라서 주거래은행이라고 뭐 대출이자가 싸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은행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용하고 증권회사는 약간 불편해요. 최근에 뭐 주식을 좀 거래했기 때문에 약간 좀 편해진 건 있지만 따라서 무조건 주거은행이라고 거기 가서 열면 일단 바구니 수수료를 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일단 은행보다는 증권사에 비대면 계좌로 이렇게 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끔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에 좀 강해졌어요. 네. 우리 연령대, 이 TV 시청하시는 선생님들의 연령대를 이렇게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비대면의 과거에는 약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비대면이 좀 강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에 내가 좀 약하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스마트폰하고 네. 신분증 들고 증권회사 창구에 가셔서 직원한테 비대면으로 열어달라면 비대면 계좌 개설이 돼요. 그래서 IRP 네. 계좌는 저는 이제 비대면 계좌로 증권사 거를 여시는 거를 우선적으로 이제 바구니 수수료 때문에 선호를 합니다. 바구니 수수료를 증권사도 받는 데가 있다면 뭐 대면은 받을 수도 있거든요. 수수료 비교를 좀 해보시면 왜냐면 IRP 계좌는 묶여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금 같은 경우는 1년 만기되면 찾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바구니 수수료 걱정할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IRP 계좌는 지금 뭐냐면 55세까지 일단 묶어놔야 되고 연금을 받으려면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 그 연금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그 안에 돈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거를 매년 연간 바구니 수수료를 내니까 그 합산을 하면 엄청난 수수료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0.1%도 아낄 수 있는 노력을 하려면 노력을 하셔야 돼요.